그 이전의 갈등 단계나 갈등 이전 단계, 그리고 일상생활을 어떻게 문화화할 것인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셜 프로파일러 정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건 아니죠? 서로 인사하시죠? 예,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대화 나누는 그 주제가 몇몇 가지가 있는데, 그 주제를 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네, 전문가. 그런 거군요. 네. 어떤 분야? 전문가를 모셨는데, 사실 학교는 그 과목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각 과목 속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만나는 그 만남의 지점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교육하는 내용도 좀 다르고, 또 그 학교 내에서 이제 고유하게 역할을 하시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토대로 이제 풀어가려고 합니다. 각자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수희 선생님부터 해주시겠어요? 네. 나이 순으로 하면 되는 나이 거예요? 세고 거꾸로 가셔야 돼요. 네. 저는 일산 동중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정순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시 운정중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는 이경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카메라를 응시를 많이 하시네요. 아, 예. 네. 자연스럽게. 카메라를 보고 말씀해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저는 장곡중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김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회복적 생활교육이에요. 저는 이제 주로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 만나고 또 학생들 만나서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는데 회복적 생활교육이라고 타이틀을 걸고 이제 가기도 하지만 문제가 있는 상황이나 아니면 아이들 안에서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될지, 또 평화 감수성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인지, 이런 방법적인 부분을 또 알려주고 함께 연습하기 위해서 가기도 합니다. 선생님들을 모신 거는 오랫동안 학교 현장에서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을 굉장히 잘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회복적 생활교육과 함께 살아오신 분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리고 제가 초점 맞췄던 것은 어떤 거냐면, 회복적 생활교육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교육적으로 접근이 된 것은 2012년, 2011년 그때쯤이죠. 네. 교사단체를 통해서 이제 회복적 생활교육이 교육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했고, 이제 교육청 단위를 통해서 쭉 알려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됐는데, 아마 초창기 멤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선생님들이 회복적 생활교육에 이제 그 교육적 역사와 함께 계시는 분들이라 오늘 세 분을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예. 부담을 많이 가지시라고. 더워졌어요.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거의 대표적인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대표적인 선생님들의 사례, 또 선생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생각의 여러 그 관점들, 감정들, 이 경험이겠죠. 예, 그 부분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회복적 생활교육은 사실 회복적 정의라고 하는 이 정의 패러다임에서 파생된 것이죠. 그 회복적 정의가 본래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정의 패러다임 중에 한 분야였긴 합니다만, 이 법이 제정되고 그 법이 계속 발달하면서 사실 응보적 처벌이라고 하는 사법적 정의가 굉장히 강화되고, 그 사법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결국 한쪽 부분만 치우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가해자를 처벌하는 걸로 정의를 다 성취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어떤 그 결핍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촉발이 됩니다. 이 반전이 일어나는데, 아시다시피 1974년에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엘마이라라고 하는 사건, 엘마이라라고 하는 마을에서 일어났던 그 엘마이라 케이스라고 얘기하는데, 청소년 2명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 보호관찰관이었던 두 사람이 이 청소년들을 재판을 하시던 그 판사분에게 이제 제안을 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피해를 직접 만나서 사실 그 처벌에 대한 내용이 그냥 어디 수감되거나 아니면 암묵적으로 처벌받고 끝나는 걸로 마무리되는 그런 형태라고 한다면 피해자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고요. 근데 피해자들 직접 만나서 피해 입은 정도가 어떤 것인지,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내가 일으킨 일 때문에 어떤 영향을 받은 상태인지, 이것을 쭉 점검해 봤을 때 이들의 삶이 점진적으로 바뀌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1974년 그 사건 이후로 76년, 그리고 78년 미국에서 시범적으로 피해자 가해자 대화 모임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점점 확대되면서 나중에는 2000년도 초반에는 유엔에서 유엔 회원국들에게 권고하는 그런 사법적 권고를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복적 사법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죠. 이게 되게 조용하시네요. 예, 사실 학교 현장에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것은 1980년대 말에도 학교 현장에 사법에 대한 영향력 속에서 학교 현장에 들어오게 되는데,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경우에 80년대 말 그리고 90년대 되면서 생활지도에 대한 하나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똑같이 사법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응징하는 걸로 마무리 짓는 이 방식으로는 학생들의 삶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고요. 국가정책으로 얘기했었던, 예를 들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안이냐면 무관용 원칙입니다. 네. 제로 톨러런스라고 하는 무관용 원칙입니다. 이 무관용 원칙이기 때문에 사실 학교에서 관용을 베풀지 않는 방식인데, 이제 성적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생활 지도에서 이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었어요. 총기 난사 사건이라든지 마약 사건이라든지 이러기 때문에 이걸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사회적인 요청이 있었는데요. 그 사회적 요청이 있었지만 학교에서 다 마약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장애가 있는 친구라든지 아니면 학습적으로 좀 부족한 친구라든지 자기 감정을 좀 조절하지 못하는 친구들이라든지 이렇게 관용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함께 가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상당한 문제가 대두되고, 미국 심리학회에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 무관용 원칙이 별로 이렇게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검사 결과를 이제 내놓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처음에 회복적 생활교육이 이제 도입이 되고 학교에서 알려지면서 아마 처음 멤버들이신데, 처음 그 초창기 때는 어떠셨어요? 이경탁 선생님 때 아마 학교에서 막 열심히 하셨을 텐데. 네. 지금 무관용 원칙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좀 떠오르는 게 있는데, 지금 운정중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해요. 이게 뭐냐면 화장실. 화장실에서 화장지 사건. 요즘 아이들이 화장지 이렇게 있으면 두루두루 막 풀어가지고 물에 적셔가지고 이렇게 논다거나. 천장에 붙이거나? 네, 자국도 그렇습니까? 작년에 거울에 던지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게 경고를 이렇게 했는데, 이러면 어떡하냐 그랬는데, 다시 걸었더니 그 한 통을 다시 도로로로 해가지고 물에 묻히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거 한 번 더 이러면 화장실을 빼겠다. 지금 운정중학교에서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예전에 덕양중학교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막 구겨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처박아 놓고 하니까 물자 낭비기도 하고, 이걸 또 치우는 사람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 번 있다 보니까 그때 정순희 선생님께서 그걸 했던 기억이 나는데,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이럴 때에는 우리 공동체의 책임으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보기 좋게 애들이 막 했었죠. 네. 그래서 한 2주 있다가 2주 동안 이걸 뺐다가 다시 끼웠는데, 보기 좋게 그 다음날
애가 이렇게 물을 말아가지고 유리창에 던지고 막 난리를 쳐놨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아이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책임을 지게 하는 것, 그것도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끝까지 그것들을 원칙을 고수하자. 아까 말했던 그래야 이러한 철저하게 그 책임지게 하는 모습 속에서 아이들의 행동이 바뀔 것이다. 그게 그 교육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두 번째 입장이 또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하다. 그렇게까지 불편했는데 이렇게 한 것은 조금 도발적이고 이상적인 행동 아니냐. 그 학생이 특정 학생일 것 같은데 그 학생 때문에 모든 학생이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게 타당하냐. 그러니까 뭐 예전에 뭐 이렇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집안 전체가 책임을 지게 하는 그건 좀 이렇게 인권적으로도 문제가 있지 않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 한 명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 학생을 어떻게 도울 거냐 관점에서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랬더니 그때 교감선생님이셨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학교에서 이 문제로 혹시 수업 속에서 우리가 수업을 한 적이 있을까요? 그런 것을 얘기하셨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의 그 삶과 연계된 수업을 우리가 하자라고 했는데 이 일이 터졌는데 이 화장지 사건을 주제로 수업을 한 적은 없었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자 했더니 국어 선생님 한번 하신다고 하고 도덕 선생님 해보자, 사회 선생님 한다. 그러자. 그럼 우리가 수업으로 해보고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화장지는 선생님들이 숙고를 했는데 화장지는 앞으로 제거를 하지 말자. 그대로 놓자. 그리고 선생님들이 얼마만큼 고민했는지 아이들에게 알리자. 그리고 함께 그것을 지켜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수업 시간에 어떤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좋은 건지 수업을 하자 하고 이렇게 수업을 했거든요. 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상했을지 모르겠는데 선생님들은 그 당시 그렇게까지 예상을 못했어요. 또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 한 학기 끝날 때까지 그런 일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2학기 때는 딱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한 2주 지나니까 또 화장지가 또 이렇게 또 벌어진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에서 실망의 그 감정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럼 그렇지. 애들 안 된다니까요. 지킬 건 지킬 수 있는 교육을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시 고민해보자, 우리. 왜 그럴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 막 얘기하다 구조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그 화장지 거리를 복도 쪽으로 좀 내놓자. 근데 이것을 교사의 결정이 아니라 학생회의 결정과 함께 합의를 이루자. 그래서 내놓게 되거든요. 그래서 또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조금 그때 좀 배우게 된 것은 아이들이 한 번 이렇게 성장했다고 그래서 계속 그렇진 않더라. 다시 되돌아가고 그리고 다시 성장하는 그 나선형의 성장을 하기 때문에 애들이 뒤로 간다고 그것들이 보여도 실망하지 말자. 그게 좀 선생님들의 성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또 3월에 또 벌어진 거죠. 계속 일은 계속 일어나더라. 일어나더라. 근데 선생님들이 새로 오신 분들이 이거 화장지 통제해야 된다. 그랬는데 선생님들하고 같이 작년에 있었던 일을 공유를 했어요. 그렇게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덕양에서 그 당시에 그 학급 회의가 있었는데 그 서클로 회의를 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화장지가 이렇게 없을 때 어떤 점이 불편했는지 그리고 그 이게 물에 묻혀가지고 유리창에 그 던져져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이런 것들이 없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들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지를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2명의 학생이 담임선생님에게
오게 돼요. 어, 선생님 제가 했다고. 그러기 쉽지 않을 텐데. 네, 쉽지 않았을 텐데. 네. 근데 작년에는 그렇게 했는데도 그 한 해를 못 잡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같이 공감하고 했더니 자기들이 장난하다가 이렇게 했다. 그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너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니? 했더니 자기가 청소를 하겠다. 일주일간. 그리고 화장지로 이렇게 장난치는 행동을 했을 때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동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용이라고 하는 실은 교육은 또 관용에서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얘가 절대 안 돼. 또 중요한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이게 아이들이 성장함에 있어서 실수하면서 성장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조금 더 단단해지기도 하는 것 같아. 나는 봤을 때. 그랬는데 그 기회를 주고 생각할 기회를 준 거. 저는 그 무엇보다 좀 좋았던 건 아이들이 제가 했어요라고 나왔잖아요. 선생님을 신뢰한 거죠. 내가 이렇게 하더라도 선생님은 이해할 거야. 물론 자기들이 그 후속에 대해서 생각하고 왔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거잖아요. 신뢰하는 사람에게 간 거지. 그 신뢰 관계를 싹트게 했다는 거. 그리고 선생님은 따끔하게 이렇게 반성문 써와가 아니고 너가 어느 정도까지 책임질 수 있냐를 또 하게 해준 것도 저는 그걸 보면서 되게 옆에서 보면서 제가 성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성장했지만 함께 성장한 거. 교육의 목표가 좀 그런 거 아닌가?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고 스스로가 자기의 행동에 생각하고 책임지면서 이게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될 수 있는 거. 번뜩 그 생각이 나네요. 지금. 근데 처음부터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나 이제 그 뭐 2010년, 11년, 12년 그때 그렇지 당시에 않았죠. 아니죠. 그때 분위기는 굉장히 좀 응모적인 분위기였으니까. 그럼요. 네, 어떠셨어요? 그때는? 글쎄, 저는 예전 얘기는 사실 저랑 같이 있었던 6년간의 그 겹쳐지는 시기가 좀 있고요. 그 휴지 사건도 제가 학생부장할 때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초반에 제 입장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을 청소하시는 여사님이 저한테 직접 호소하셨거든요. 너무 힘듭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번 말하지 않고 치웠었는데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자기가 깨끗하게 해주고 싶은데 그분 굉장히 좋으신 분이기도 했어요. 이렇게 해주니까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좀 요거 아이들 지도해달라고 직접 요청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개입이 있고 처음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려 했으나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좀 됐고요. 그래서 나중에 교사 구성원안에 논의를 했던 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다양한 이 이야기들을 하시잖아요. 이제 이럴 때 선생님들이 의견을 모아가는 그 과정 그리고 학생의 의견을 묻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나가는 과정 이게 어찌 보면 회복적 생활교육의 그 과정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이제 원래 혁신학교가 시작이 되면서 이 회복적 생활교육이 더 본격적으로 들어왔잖아요. 우리나라 교육에. 제가 지금 있는 학교도 혁신교육 지금 9년 차인 학교인데 사실 지난 7월에 동일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 학교마다 다 있어? 다 있어요. 이거 못 찾아도 집어 던지고 막 여기 세면대가 난장판이 되고 화장실 여기저기 그 물티슈 물 젖은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청소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너무 힘드시거든요. 근데 그날도 또 역시 두 분의 청소 여사님이 저한테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진짜 너무 힘듭니다. 이거 저기 손도 안 닿아요. 막 이래가면서 그러셔서 알겠다고 사진을 찍고 선생님들하고 의논을 했더니 선생님들이 학급에 가서 이야기하고 스스로 나오도록 얘기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학교에서도 2명의 아이가 자기가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2명의 아이가 누구도 했다고 이르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아이들 불러다가 너희들 이걸 어떻게 책임질래? 그랬더니 본인들이 청소를 해놓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청소 다 하고 오늘뿐이 아니라 이번 주 내내 니네가 거기 잘 정리를 해라. 그런 아이가 또 없게. 이제 그리고 선생님이 사실 이 어려움을 청소하시는 분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청소하시는 우리 청소 여사님들 이분들께 너희들이 좀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 했더니 자기가 사과를 드리겠다고 그렇게까지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 이 학교도 오랫동안 그런 교육들을 이제 나름대로 지향하고 지도하고 해왔던 학교여서 그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의외로 그 문제는 굉장히 그때 일회성을 하고 끝났었어요. 네. 물론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 남학생 화장실이다 보니 또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희 청소하시는 선생님들, 여사님들이 더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좀 문화인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신 곳도 오랫동안 그것을 고민했고 정착을 위해서 애쓴 학교다 보니까 그 이게 그러한 이렇게 신뢰의 문화 그리고 얘기했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문화가 지금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초창기에는 조금 그런 문화까지는 아니었고 몇몇 소수의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막 부딪히는 거죠. 이게 왜 굳이 그렇게 하시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요. 한 사건을 이렇게 그 갈등을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만나야 되고 또 그 당사자만이 아니고 주변에서 그것을 이렇게 동참했던 학생이나 또는 이렇게 동조는 안 했지만 그 멀찌감치 방관했던 학생들도 함께 거기서 어떤 정황이 있었고 그것들을 같이 이야기하는데 다 모이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번에 또 끝나지 않으니까 여러 차례 하다 보니까 너무 긴 거야. 이게 처음 해보는 입장에서 아직도 안 끝나. 이게 그것을 부모님들이 기다리지 못하셨어요. 이제 피해를 봤다고 하니까 하소연하는 거죠. 지금 내 아이가 그것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고 그런데 이거 빨리 좀 학교에서 해결을 안 해주니까 이거 힘들다. 계속 이렇게 호소하니까 이거 또 학교에서는 그러네 하고 그런 어려움들. 근데 그러니까 이해가 아직 부족했고 그 다음에 옆에서 지도하던 선생님들도 저렇게 해가지고 난 못하겠다. 소진된다고 하시죠. 교사의. 그래서 예. 엄두가 안 난다. 왜냐면 불만도 많고 학생들도 막 이렇게 목소리가 막 커졌거든요. 나 이제 더 이상은 안 켰다. 근데 그 과정을 넘어서면서 한 사건이 해결되고 그게 이제 부모님들 입에서 입으로 너무 좋았다. 나는 이렇게까지 해결될 거라고는 기대도 안 했다. 그냥 다만 얘를 처벌해주고 우리 아이와 상관없는 일로 내 아이는 그냥 정상적으로 이렇게 쭉 크기만을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그 일을 거치면서 훨씬 더 좋아진 것 같다. 뭐 이런 말이 좀 퍼지면서 근데 그 퍼지기까지 좀 걸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학교도 그렇고 좀 지나면서 그러한 문화가 좀 있었지 않았나 좀 싶네요. 사실 이러한 그 변화가 그 형법의 역사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이게 뭐냐면 중세 때는 종교가 지배했잖아요. 종교가 지배했는데 그 사법, 형법의 역사에서 베카리아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체사레 베카리아. 베카리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동안의 종교법으로 sin이라고 하는 영역과 그리고 crime이라고 하는 형법의 역사, 이걸 두 가지를 구분한 사람이에요. Sin이 SIN이죠? 그렇죠. 예. 너무 고급 단어를 알고 계시네. 근데 이제 그게 왜 중요하냐면 교회법으로도 처벌 가능하고 일반 사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사형이 집행되는 거예요. 네, 마구잡이로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것을 딱 구분해서 종교적 죄악이라고 여기는 것과 그리고 실제 범법 행위와 구분해서 이게 사형이 함부로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그 죄형 법정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죄를 졌으면 그 죄값에 대한 죄에 해당되는 것을 처벌받아야 되는데 너무 마구잡이로 일어나니까 이것을 이제 명료하게 구분했던 사람이거든요. 백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좀 학교로 가져오면 학교에서는 우리가 신의 영역이라는 게 결국 종교적 죄악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덕적인 그 관점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자라가야 될 것인가라는 인격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데
점점 사회가 이제 변화하면서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크라임의 영역을 자꾸 이제 학교에서 이제 주창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부모님이 기다리지 못하는 거, 그다음에 뭐 예전 같으면 그냥 벌 받고 끝나면 되는 걸 저 사람 잡아가지고 그냥 벌 주면 되는 거를 왜 이렇게 질질 끄냐, 뭐 대화가 왜 필요하냐, 우리 다 필요 없다. 이게 이제 피해자의 관점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많이 부딪힘이 있었지 않을까. 그걸 넘어선다는 거는 그만큼 많은 노력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김정수 선생님은 계속 추임새. 아니 저는 사실 아까 2012년 이때 저는 사실 그 저희 출산 중이어갖고서는 저는 한 2014년 15년에 그때 있었던 학교에서 소장님 처음 뵈면서 그러면서 회복적 생활교육 처음 이제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네. 그때 기억나는 거는 일단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그때 저희 2009년에 인권조례, 학생 인권조례 이제 그리고 나서 만들어지고 나서 엄청 체벌이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체벌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돌아보는 사실 시간들이 됐었고 그 과정에서 좀 교실이 되게 굉장히 혼란들을 겪기도 했었고 그런 일들을 겪던 시기에 이제 저는 이제 복직을 막 했었고 근데 이제 소장님이랑 만났을 때 소장님께서 아이들이 이제 어떤 문제 행동이나 말을 했을 때 그 문제 행동과 이런 말들이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아이 그 아이에 대해서 한번 그 아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도 먼저 하셨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아이가 얼마나 더 그 문제 행동에 대한 벌을 받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가 이 문제를 직면하고 다음번에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또 피해를 받은 아이를 어떻게 하면 회복시켜줄 수 있을까를 같이 함께 하도록 하고 더 크게는 이걸 문화로 해서 학급에서 이 이야기를 문화로 이제 안 하는 문화를 만들어보는 도전을 해보라고 하셔서 그게 사실 교사와 문제 아이와의 둘의 문제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우리 학급 공동체에서 이걸 어떻게 안 하게 할 수 있지라는 문제로 접근하자라고 하고 서클을 해보자고 하시는데 아이들과 동그랗게 앉아서 그때 이야기하는 게 그때로는 저로서는 되게 굉장히 신선했었어요. 모두가 동등한 곳에 앉아서 서로 얼굴 마주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제가 인디언을 좋아해갖고서는 그 북미 아메리카 원주민을 좀 좋아하는데 또 이런 또 그 문화를 이러면서 많이 학급에서 그때 이제 학급 담임을 또 했던 터라 그때 학급에서 이제 많이 서클 하면서 아이들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걸 보면서 여기를 좀 더 안전하고 신뢰 있는 공간이라고 조금씩 생각해 나가는 건가 하면서 되게 뿌듯했었던 속도 터졌을 텐데. 근데 이게 그래서 거기까지는 됐는데 문제 행동을 그 아이들의 이런 문화나 아니면은 그 서클로 이렇게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것들은 쉽지 않았어요. 그때도 거기까지는 제가 주변 선생님들도 그렇고 많이 어렵고 힘들다. 사실 그 사건을 해결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처음에 초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현장에 그 생활교육이 생활지도에서 생활교육으로도 이제 명칭도 바꾸고 했지만 그 학생들을 교육할 때에 특히 이제 생활을 교육한다라고 했을 때 그 아이들이 뿜어내는 성품 또 그 성질적인 이제 특질이라고 얘기하는데 특질을 다른 사람 관계 속에서 이제 드러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이제 문화일 텐데 어떻게 보면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작업이죠.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아이들에게 그 문제만 가지고 이제 지적하고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고자 하는 그 과정을 만들어 갔을 때 아이들은 도망가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문화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자리 잡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최근에 회복적 생활교육, 아마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의 그 처음에 전달된 회복적 생활교육은 자꾸 대화 모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대화 모임. 갈등이 벌어지면 이걸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조정, 중재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한다면 이 문화로 바뀌는 것은 대화 모임은 하나의 어떤 그 포스트가 되는 꼭지점이 되는 그 지점일 거고 그 이전의 갈등 단계나 갈등 이전 단계 그리고 일상생활을 어떻게 문화화할 것인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초점의 변화가 이제 많은 부분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생활교육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냥 회복적 교육이라고 하는 말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회복적 실천, 회복적 교육.